4시 반.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정직 중인 몸이라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었죠. 화면을 보니 외할머니셨어요. 한복래 할머니. 도윤아, 미안한데 여기서 좀 데려가 줄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요양원 뒷문이야. 계단에 앉아 있어.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새벽정 요양원으로 향했죠.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착하니 정말로 할머니가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줌 바람처럼 가벼워 보이셨어요. 어깨가 이렇게 작으셨나 싶을 정도로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추우시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도윤아, 등에 업어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정말 가벼우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요? 어린 시절 저를 업고 다니시던 그 든든한 등이었는데 말이에요.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길,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음으로 홈쇼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깊이 잠들어 계셨죠. 복도 끝 CCTV에는 점검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택시에 오르자 할머니가 낡은 비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너한테 줄 거야. 비녀 끝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뭔가 들어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고모한테만은 알리지 마. 왜요, 할머니?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지금 여긴 지옥인 줄 알면서도 조용했지. 제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모 장미라가 할머니의 요양원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택시는 강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창밖 스티로폼 부표들을 세어보셨어요. 하나, 둘, 셋. 도윤아, 넌 착한 아이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느라 바쁘셔서 할머니 집에서 지냈죠. 제게는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할머니, 요양원이 어떠셨어요? 여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견디는 곳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간병사 1명이 어르신 12명을 맡고 있어. 레크리에이션은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고 말이지.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자는 일하는 사람이야. 말하면 또 절차부터 찾겠지. 그때 할머니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도윤아, 혹시 모를 때 펼쳐봐. 저는 그 봉투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닷가 언덕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봉분 앞에 앉아 햇살을 손등으로 받으셨어요. 나 시간이 많지 않아. 할머니가 봉투를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담낭암 말기. 예상 생존기간 2주에서 6주. 제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비녀 끝을 비틀어 작은 금속 열쇠와 쪽지를 꺼내셨어요. 양조장 금고 열쇠야. 너희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 장학금 만들자며 숨겨둔 거지. 쪽지에는 유사는 마을에라는 짧은 문장과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한테는 말하지 마. 이미 알고도 가만히 있더라. 제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고모가 할머니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비녀는 세대를 건너온 집안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새 주인에게 넘겨진 거죠. 근처 카페에서 할머니가 또 다른 진단서를 내미셨습니다. 급속 진행, 즉시 입원 권고, 생존 2주에서 4주. 그러니 오늘은 기회였지. 이 모든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제가 중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폭력 피해 학생을 감싸다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드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바닷바람이었죠. 바닷바람 맞고 싶다. 할머니의 소원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된 건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죠.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방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교과서가 찢어져 있었죠. 야, 이 새끼야, 용돈 안 가져왔냐? 한 아이가 민준이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얘들아, 뭐 하는 거냐? 제가 다가가자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가해 학생들을 불러서 엄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교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학부모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폭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차분히 말하자 학부모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폭력? 애들끼리 장난치는 걸 가지고 뭔 폭력이야? 너 같은 새끼가 교사냐? 그 순간 학부모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고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결국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학부모 폭행 사건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장 선생님이 너무 성급하게 대처한 것 같네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학부모와의 관계를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죠. 결국 저는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려던 제가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됐어요. 혹시 또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혹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아, 숙제 다 했냐? 밥 먹고 해요, 할머니. 안 돼. 밥 먹기 전에 숙제부터 하는 거야. 할머니는 엄하셨지만 따뜻하셨어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 주셨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겨울날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밤새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셨죠.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계셨다니. 게다가 고모 장미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정 요양원의 실상을 보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호텔 같았어요.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죠. 간병사 한 명이 어르신 12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휠체어 10줄이 복도에 늘어서 있었죠.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았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간병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표정들이 모두 비슷했죠. 체념한 듯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목욕표는 연기표가 되기 일쑤였어요. 레크리에이션은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전부였죠. 그나마도 간병사들이 바빠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목에는 압박 자국이 있었어요. 휠체어 안전벨트 자국인 듯 했죠. 얼마나 오래 묶여 계셨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침대 아래와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 구멍 모양의 종이 봉지들이 있었어요. 비녀가 들어갈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상한 거 없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감추신 건 없었나요? 제가 간병사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원찮았어요.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요. 할머니는 그 속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부르기 위한 계획을 말이죠. 도윤아, 바닷바람 맞고 싶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는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죠. 너의 외할아버지 곁에 가야지. 외할아버지 산소는 바닷가 언덕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곳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자주 그곳에 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할머니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였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새벽 전화가 단순한 요양원 탈출이 아니었다는 거리요.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제 주저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앞에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도 말이에요. 택시는 강을 벗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창밖 스티로폼 부표들을 세어보셨어요. 하나, 둘, 셋. 저기 갈매기도 보인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밝은 목소리였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드리자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아, 이 냄새야. 이 바람이야.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 같았죠. 저는 요양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곳의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새벽정 요양원. 겉보기에는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브로셔에는 최고의 돌봄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병사 한 명이 어르신 12명을 맡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휠체어들이 복도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마치 공항 대기실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계셨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간병사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5분마다 한 분씩 식사를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5분으로 식사를 끝내야 했죠. 목욕은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흘에 1번도 어려웠어요. 목욕표가 연기표가 되기 일쑤였죠. 오늘은 간병사가 부족해서 내일로 미룰게요. 그런 말을 매번 들으셨을 거예요. 할머니 손목의 압박 자국이 그 증거였죠. 레크리에이션은 한 달에 1번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나마도 간병사가 바빠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노래 교실이에요. 다 같이 고향의 봄 불러볼까요? 하지만 반주도 없이 5분 만에 끝나는 노래 교실이었죠. 어르신들은 그저 앉아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실 뿐이었어요. 여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견디는 곳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견디는 곳이었어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곳이었죠. 할머니,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나선자가 알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자는 일하는 사람이야. 말하면 또 절차부터 찾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대학병원 행정팀장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매뉴얼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감정보다는 절차를 중시하셨죠. 엄마,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세요. 병원 예약부터 잡아야지. 검사 일정도 짜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하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보다는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때 할머니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구겨진 갈색 봉투였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듯 했죠. 도윤아, 혹시 모를 때 펼쳐봐. 할머니가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것 같았죠. 지금은 안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저는 그 봉투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있었죠. 아파트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집들과 농경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이냐? 저 언덕 위에 소나무가 보이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멀리 언덕 위에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죠. 저기가 너희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움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외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양조장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자주 산소에 다녀오셨어요. 특히 할아버지 기일이나 명절 때면 꼭 가셨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제 할머니도 그 곁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였죠.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공동묘지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고맙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요양원에서 느꼈던 차가운 손이 아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요양원 탈출이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바닷바람이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땅의 냄새와 소리를 말이에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어머니 나선자에게 요양원 원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안 보이십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큰일 났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 손잡이에 걸린 긴급회의 메모가 어머니를 붙잡았을 거예요. 지금 병원에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보다 일이 우선이셨으니까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는 대학병원 행정팀장이셨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시고 일 처리가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피하시는 경향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면 어머니는 먼저 해결 방법부터 찾으셨거든요. 도윤아,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지. 엄마,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걸로 병이 낫니? 약부터 먹어야지. 어머니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겠지만 당시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 고모 장미라에게는 다른 번호로 원장의 전화가 갔을 겁니다. 어머님이 없어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모와 원장은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은근히 친분이 있었거든요. 내일까지 조용히 해줘요. 서류 정리되면 알릴게요. 고모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차분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이죠. 고모는 가족회사인 미송주류의 지분에 집착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양조장이었어요. 지금은 규모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었죠. 문제는 그 양조장이 담보대출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경영이 어려워진 지 몇 년 됐거든요. 고모는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쓰고 계셨죠. 요양원 사무실에는 보호자 통보 서류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제 이름이 찍힌 사본이 복사기에 뒤엉켜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연인 정현주는 눈치를 챘습니다. 현주는 물리치료사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서류들에 익숙했죠. 도윤아, 이상해. 누가 당신 이름 썼어. 현주가 제게 보여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언제 이걸 썼지? 이건 명예 도용이야. 누군가 당신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고. 현주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제 이름을 이용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족 중에 이런 일 할 사람이 있을까?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가족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이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온갖 일들을 봐왔으니까요. 한번 확인해봐. 이런 서류가 또 있을 수도 있어. 현주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요양원 원장과 통화를 마치고 미송주류 사무실로 갔을 거예요. 옛 양조장 건물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을 겁니다. 담보대출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 이름이 적힌 보증인 서류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모는 체면과 이익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 도윤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고모가 혼자 중얼거렸을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로 향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가족들 사이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현주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어디야?
할머니랑 바닷가에 있어. 혹시 이상한 서류에 서명한 적 있어? 요양원이나 병원 관련해서? 없는데? 왜? 현주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어. 보증인이나 보호자 관련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할머니부터 챙겨. 현주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죠.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어두워졌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전화 왔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제 주저하는 성격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혹시 문제가 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했거든요. 택시는 계속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바닷가 언덕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봉분 앞에 앉아 햇살을 손등으로 받으셨어요. 여기야, 도윤아. 내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리운 곳이었거든요. 봉분 앞에는 작은 상석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놓아두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이미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나왔어. 할머니가 상석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할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바닷바람이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도윤아, 나 시간이 많지 않아.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 봉투 펼쳐봐. 이제 때가 됐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주신 낡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담낭암 말기. 예상 생존 기간 2주에서 6주. 제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사실이야, 도윤아. 나 이제 정말 얼마 못 살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치료는 이미 늦었어. 의사가 그랬거든. 할머니가 비녀 끝을 비틀기 시작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비녀 끝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열쇠와 쪽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양조장 금고 열쇠야. 할머니가 열쇠를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 장학금 만들자며 숨겨둔 거지. 쪽지를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유사는 마을에. 그리고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번 돈을 마을 아이들 교육에 쓰자고 하셨거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없게 하자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미라한테는 말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이미 알고도 가만히 있더라. 제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고모가 할머니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쯤. 요양원 원장이 미라한테 먼저 연락했나 봐.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했대.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가 할머니의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조장 때문이겠지. 내가 죽으면 유산 정리가 복잡해지니까. 비녀는 우리 집안의 증표였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부터 내려온 가보였어요. 이제 그 비녀가 저에게 넘어온 거였죠. 도윤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비녀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안 될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도윤아, 나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할아버지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그리고 양조장은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야 해. 바닷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우리가 평생 일군 것들이 마을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실 거라고.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열쇠 하나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로 계속 망설이던 제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걱정 없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아, 큰일 났어. 현주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더 나왔어. 임상시험 동의서도 있고 보증인 서류도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 임상시험? 할머니 치료 관련해서 내가 동의했다고 되어 있어. 저는 그런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쳐다보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한 적 없어. 현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이야. 누군가 내 이름을 무단으로 썼어.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일단 집으로 와. 자세히 얘기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도윤아.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시작될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 봉분에 다시 한번 절을 올리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갈 때가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택시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열쇠는 잃어버리면 안 돼.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할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도 밝혀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평온해 보이셨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주가 말한 명의 도용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누가 제 이름을 써서 그런 서류들을 만들었을까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주가 보내준 사진들을 확인해 봐야 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할머니가 또 다른 진단서를 내미셨습니다. 처음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종이었어요. 이것도 봐, 도윤아. 그 진단서를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속 진행, 즉시 입원 권고,
생존 2주에서 4주. 처음 진단서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일주일 전이야.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오늘은 기회였지. 할머니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현주가 보내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여러 서류들이었어요. 보호자 동의서, 치료비 지불 보증서, 그리고 임상시험 동의서까지. 이상해요, 할머니. 저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 현주가 조용히 전화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보호자 통보 내역을 봤어. 한 달 전에 미라 씨가 받았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모가 한 달 전부터 할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문서에는 임상시험 동의서가 있어. 대리 서명자가 장도윤으로 되어 있어. 제가 언제 그런 걸? 내가 쓴 게 아니야. 누군가 내 이름을 썼어. 현주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미라가 그랬구나. 고모가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돈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하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현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은 새로운 항암제 실험이야.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부작용이 심해서 위험할 수 있어.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그런 실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했거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가족 동의가 있다고 되어 있었나 봐. 현주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모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할머니를 위험한 실험에 참여시키려 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임상시험 참여하면 치료비가 무료야. 그리고 실험 참여비도 나와. 현주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고모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실험쥐가 되고 싶지도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여기 내 할아버지 곁에 묻히는 거야. 그리고 양조장은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야 해. 제가 주저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 그 순간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현주가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미송주류 관련 서류도 나왔어. 도윤이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더라. 뭐라고요? 양조장 담보대출 연대보증인. 내 서명이 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모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온갖 일들을 벌여놓았던 거예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3억 정도.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져야 해. 현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뻔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내 가족이 너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고모가 잘못한 거죠. 저는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현주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요양원 원장과 미라 씨의 통화 기록이 있어. 통화 기록이요? 자주 연락하고 지냈더라고. 그리고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상의한 흔적이 있어. 이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고모와 요양원 원장이 짜고 할머니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했구나.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도윤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면 돼. 양조장 금고에 있는 걸 찾아서 장학기금 만드는 거야. 할머니가 비녀를 다시 만지셨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현주야, 그 서류들 증거로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도윤아, 조심해. 미라 씨가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주의 경고가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카페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다. 내 할아버지랑 자주 여기 왔었는데. 할머니,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그래. 좋은 추억도 많고 아픈 추억도 많아. 하지만 다 소중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네, 할머니. 택시를 다시 불러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고모와의 대결,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는 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말이에요. 서울집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나선자와 고모 장미라가 들이닥쳤어요. 도윤아, 할머니를 무단으로 데려다가 무슨 짓이야? 고모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히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선자야, 미라야.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호한 톤이었어요. 저는 비녀 속에 있던 열쇠와 쪽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양조장 금고 열쇠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고모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사는 마을에라는 글씨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현주가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모가 제 이름을 도용한 증거들이에요. 임상시험 동의서, 연대보증인 서류, 보호자 동의서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모의 안색이 점점 나빠졌어요. 현주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 동의서는 명예 도용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장과의 통화 기록도 있어요. 현주가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모와 요양원 원장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실험 참여비를 나눠 가지기로 했죠? 할머니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고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치료요? 말기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심한 실험약을 쓰는 게 치료인가요? 현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울음을 보이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엄마가 늙고 아프다는 게. 어머니의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힘드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요양원에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선자야. 지금이라도 여기 있잖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우셨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모는 여전히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실험 받으면 치료비도 안 들고 참여비도 나오잖아. 나쁜 일 아니었다고. 할머니가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미라야, 욕심은 잠깐이지만 부끄러움은 길게 남는다. 할머니의 말씀에 고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조장이 어려운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조카 이름을 함부로 쓰면 되는 거냐?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모,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제가 무슨 일에 연루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고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3억짜리 연대보증인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현주가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라 씨, 요양원장과 공모해서 할머니를 이용한 게 맞죠? 실험 참여비를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고요. 고모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양조장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어. 고모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윤아, 고모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쳐다보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용서는 하겠지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양조장 금고를 열어서 장학기금 만드는 거야. 내 할아버지 뜻대로 말이야. 고모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양조장 살려야 하는데. 미라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 어머니가 고모를 설득하셨습니다. 미라야,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결국 고모도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할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나 휴직계 낼게요. 엄마 간병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 선자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 가족들이 금고를 열어서 장학기금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될 거예요. 현주가 법적 문제들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권은 고발하지 않을게요. 대신 모든 서류를 철회하고 정정해 주세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게. 그리고 요양원장한테도 얘기해서 문제 제기할게. 할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비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마을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 된 거죠.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가족의 진짜 의미를 보여줬어.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 양조장을 일구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가 번 돈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마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거든.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준비가 된 거였죠. 할머니는 집에서 마지막 2주를 보내셨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가족들이 있는 따뜻한 집에서 말이에요. 어머니 나선자가 휴직계를 내고 할머니를 돌보셨어요.
평생 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신 거였죠. 엄마, 물 좀 드실래요? 고맙다, 선자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할머니는 행복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할머니의 늙음과 아픔을 이제는 마주하고 계셨어요. 저도 교대로 할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도윤아, 내가 어릴 때 이야기 해줄까?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그렇게 작고 귀여웠는데 할머니의 추억 이야기를 들으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요. 현주도 매일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물리치료사인 현주가 할머니의 몸을 마사지해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현주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할머니가 편안해 하셨습니다. 고맙다, 현주야.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도윤이가 복이 많아. 할머니가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비녀를 현주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 며느리니까 이걸 가져야지. 현주가 비녀를 받아 자신의 머리를 단단히 묶었어요. 비녀가 새 가족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약해져 가셨지만 마음만은 평온해 보이셨어요. 가족들이 곁에 있고 할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거든요. 양조장 금고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정말 들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복례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고모 장미라가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미송주류는 정리하고 양조장 부지는 마을에 기부하기로 하셨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모도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였죠. 요양원 새벽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주가 문제를 제기한 후 인력 충원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앞으로는 간병사 1명당 어르신 6분만 담당하겠습니다. 원장이 사과하며 개선 방안을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 날까지 의식이 또렷하셨습니다.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어요. 선자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미라야,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 고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주야,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좋은 가정 만들어. 현주가 할머니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내가 선생님이 된 걸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해.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 네, 할머니. 그리고 주저하지 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 있게 해. 그게 할머니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지침이 될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얼굴로 떠나셨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외할아버지 곁에 안장해드렸어요. 바닷바람이 부는 그 언덕에서 할머니는 영원한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복례 장학금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기금이에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서 15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교단에 복귀한 후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돌봄 수업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수업 첫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진리였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주와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비녀로 머리를 묶은 현주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거예요.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 현주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간병하며 많이 변하셨어요. 일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도윤아,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이 먼저라는 걸 말이야. 고모도 양조장을 정리한 후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랬듯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모든 복선이 회수됐습니다. 비녀 속 열쇠는 장학기금의 시작이 됐고 원장과의 통화는 요양원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회피는 사랑으로 바뀌었고 제명의 도용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할머니의 바다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례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처럼 저도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 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옳은 일을 실천하는 용기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시간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모든 변화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우리의 차례예요. 암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할머니와 손자 도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키고 결국 마을 전체에 희망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